배종찬의 시사본부. 안녕하십니까. 배종찬의 시사본부 시작하겠습니다. 지난해 대통령 관저 선정 과정에서 후보지를 방문한 사람은 천공이 아니라 풍수지리 전문가인 백재건 씨였다는 사실이 KBS 보도로 알려졌습니다. 통장 잔고 위조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항소심에서 법정에서 구속됐다는 소식도 주목받고 있는데요. 주말 사이 나온 정치권 소식들 일석이조에서 분석 전망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국제본부에서는 우파 진영이 승리한 스페인 총선 결과와 38년째 장기 집권에 5년이 더 연장될 것으로 보이는 캄보디아 훈센 총리 소식까지 문희정 평론가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1부에는 한입뉴스 준비되어 있습니다. 7월 24일 월요일 시사본부 지금 출발합니다. 1부 마지막에 듣는 노래 디저트송 신청도 기다립니다. 오늘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 문자 샵 9730으로 자유롭게 보내주시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선정되신 분께는 치킨 등 간식 쿠폰 보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할 수 있습니다. KBS 1라디오 채널 구독과 좋아요, 댓글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배종찬의 시사본부 한입뉴스. 오늘의 핵심 뉴스 한입에 정리하는 한입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미디어 인권연구소 뭉클의 이봉우 연구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비 피해 계속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 주말에도 비가 왔었고 또 오늘 또 내일 계속 더 비가 옵니다. 요즘에 이 이상기후가 뉴노멀 일상화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선 이 광주와 전남 지역에 짧은 시간에 강한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극한 호우 수준의 폭우가 쏟아졌는데 피해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광주와 전남 서남부 지역의 시간당 최대 67mm, 그러니까 극한 호우 수준의 폭우가 밤사이 쏟아지면서 비 피해가 속출을 했는데요. 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도로 곳곳이 통제가 됐고요. 침수가 되는 일도 있었고 산사태 우려 등으로 일부 주민들이 긴급 대피를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광주 이 지역에 내려졌던 호우특보는 모두 해제가 됐어요. 다행인데요. 하지만 지금 남해안, 전남 남해안 지역의 호우주의보가 계속 내려진 상태이기 때문에 비 피해 없도록 주의를 하셔야 되겠고요. 광주 같은 경우는 하남 산업단지 6번 도로가 물에 잠기면서 차량 2대가 침수돼서 탑승자들이 구조가 됐고, 또 송산유원지 인근에서는 토사가 유출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전남에서는 또 오전까지 170여 건의 호우 관련 피해 신고가 접수가 됐는데, 목포의 한 아파트 단지 주차장이 일부 침수가 됐고요. 산정동의 또 다른 다세대 주차장도 무릎 높이까지 물이 차오르는 피해가 있었습니다. 목포 농수산 도매시장에서도 침수 피해가 발생을 했고, 영암군 상호 아파트 상가 10개 동이 침수가 돼서 응급 복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일까지 비가 계속되고 26일에도 비가 온다는 예보가 지금 나와 있어요. 여기다가 5호 태풍 독수리가 지금 북상하고 있는데, 물론 지금 대만 쪽으로 상륙할 거다. 그래서 그다음에 중국 쪽으로 해서 빠져나가는 그런 그림은 예상이 되고 있지만 이게 유동적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언제든 우리나라 쪽으로 방향도 틀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대비 태세를 잘 갖추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마음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철저하게 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수해 피해 또 인명 피해가 난 곳에 대한 수사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검찰이 오송 지하차도 참사 허위 보고 의혹 관련해서 흥덕경찰서 등을 압수수색했는데요. 어제였죠. 흥덕경찰서에서 침투 사고 지점 관할서인 오송파출소 순찰차 한 대의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하며 기자 브리핑을 열었는데요. 관련 내용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집중호우에 따른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임무를 수행하였다는 점을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 궁평 이 지하차도가 미호천교와 더 가까운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치는 궁평이 지하차도를 찍는 게 맞습니다. 윤성철 충북경찰청 지역경찰계장의 목소리인데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충분한 해명이 됐다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국무조정실이 이제 경찰
6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뭐 항변 성격이 있다고 봐야 될까요? 일단 항변 성격이 있다고 봐야겠습니다. 그 이번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가장 큰 직접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이게 충분히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교통 통제 할 수 있었지 않았느냐. 네. 그런데 일단 가장 현장에 빨리 투입돼야 돼 경찰이 너무 늦게 온 것 아니냐. 이런 게 이제 참사 당시부터 문제가 제기됐었고 국무조정실이 조사를 해보니까 엉뚱한 것으로 경찰이 출동을 한 것 같다. 네. 그리고 심지어는 출동이 안 됐는데 출동을 한 것으로 보고했다. 허위 보고 의혹도 있다라고 이제 국무조정실에서 얘기를 하니까 어제 이 2시간 분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한 것입니다. 참사 당일 아침 7시 58분경 충북 오송파출소 순찰차 한 대 행적을 그대로 보여준 것인데요. 7시 50분이면 아직까지 공평 2 지하차도에는 물이 차기 전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간대에 경찰이 어디로 갔느냐, 어디로 갔길래 제때 도착을 못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제때 도착을 못한 이유에 대해서 좀 해명을 하기 위해서 이 순찰차의 블랙박스까지 공개한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오히려 설명이 부족하다 보니까 대처가 부실했다는 걸 스스로 좀 인정하게 된 측면이 좀 있어요. 그래서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요. 일단 경찰은 112 그 상황실 관계자가 지도를 보고 이 미호천과 가장 가까운 궁평 2 지하차도로 특정해서 지령을 내렸다. 그러니까 네. 지시는 제대로 갔다고 일단 설명을 했는데 문제는 그렇게 정확한 장소를 지정했는데도 불구하고 엉뚱한 다른 곳으로 간 이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대답이 이날 그러니까 어제 없었고요. 1 지하차도로 갔다는 그렇습니다. 거죠? 1 지하차도로 갔죠. 그리고 해당 지령이 순찰차에 제대로 전달된 것을 서에서 파악을 했느냐. 순찰차가 현장에 도착한 것을 확인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제 설명을 보면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서 구체적으로 답변할 수가 없다고만 답변을 했습니다. 인근에 출동한 순찰차의 위치를 보고 상황실에서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것으로 오인을 했을 가능성도 있다. 현장 근무자들이 구체적으로 좀 확인할 수가 없었다라는 해명도 했고요. 이게 전국 경찰 직장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당시 출동한 경찰들이 순찰자에 있는 태블릿 PC가 작동을 하지 않아서 지령을 제대로 전달받지 못했다는 지금 해명도 하고 있습니다. 휴대전화로 전화 걸면 안 되나요? 그게 문제입니다. 만약에 순찰차 안에 태블릿 PC가 고장이 나서 제대로 전달이 안 됐으면 우리가 가고 있는 게 맞는지 네. 무전기나 휴대전화로도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왜 안 했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답변이 없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좀 순찰차에 제대로 된 대응이 늦어지다 보니까 이 경찰이 도착한 시간이 9시 2분입니다. 그러면은 침수가 시작된 지 이미 20분 정도가 지난 상황인데요. 8시 40분에는 거의 물이 찼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충북경찰청은 다른 이렇게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 다른 점도 좀 해명을 했는데 미호강 주변의 다른 도로 통제와 주민 대피 조치를 다른 곳에서 좀 하고 있었다. 침수 우려가 있는 아동복지시설 원생들의 대피가 먼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그곳으로 경찰 인력을 파견한 상태였다는 해명도 했습니다. 오늘 오전에 지금 충북경찰청을 포함해서 관계기관 10여 곳에 지금 검찰의 압수수색을 오늘 일제적으로 들어갔거든요. 네. 그래서 이 참사의 원인, 부실 대응 실태에 대해서 구체적인 수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 사실 경찰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해명을 하는 그런 모습이 뭐냐면 그날 참사 당일에 정말 여러 가지 현장에 출동하느라 바빴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왜 지금 폭우가 예상되는 이 시점에 이렇게 경찰 인력들이 왜 이렇게 적게 그 현장에 있었는지, 왜 제대로 된 예방 조치나 대응을 생각을 못 하고 있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근본적인 물음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핵심적인 것은 통보를 받고도 제 시간에 제대로 된 장소에 안 갔다는 거겠죠. 네, 그게 뭐 어떻게 보면 그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예방적인 면에서 따져볼 게 있다 이런 생각도 해본다.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 의원들도 비판을 받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외교 일정을 위해서 베트남으로 떠났다가 비판을 받자 조기 귀국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네, 민주당 박병석, 박정희 의원 등 민주당 의원 4명이 어제 베트남과 라오스 방문을 위해서 5박 6일 일정으로 출국을 했습니다. 애초에는 국민의힘 의원 1명도 출장단에 포함이 됐는데 출장을 취소한 걸로 알려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국민의힘 지도부가 수해 상황 고려해서 해외 출장 자제해달라 얘기했기 때문에 안 갔다라고 전해지고 있고요. 근데 이제 국민의힘은 안 갔는데 민주당 의원들은 떠났다. 그러다 보니까 여권에서는 비판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수해를 뒤로하고 의원 외교에 나서야 한단 말이냐 이런 지적이 나왔고 특히 이제 박정희 의원 같은 경우는 수해 관련 소관 상임위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지금 수해 관련해서 국회가 열심히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마련하고 또 법안을 심사해야 되는데 어디 가는 거냐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물론 박정희 의원은 해명한 내용을 보니까 환노 위원장이 되기 전에 그러니까 외통위 소속 의원으로 있을 때 준비했던 사안이다. 취소하면 외교적 결례이기도 해서 환노위 활동에 차질이 없게끔 조율해서 간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논란이 커지니까 민주당 원내 지도부가 뭐 오늘 중 조기 귀국하라 이렇게 요청을 했고 네. 박병석 전 국회의장은 뭐 상대국 국회의장과 공식 일정이 예정돼 있어서 조기 귀국 안 된다라고 하고 나머지 세 의원이 오늘 밤 베트남에 출발해가지고 내일 새벽에 올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 논란은 좀 사그라들진 좀 봐야겠지만 이게 정치권에서 상당히 좀 민감성이 좀 떨어진다고 생각이 드는 게 네. 홍준표 시장도 이 폭우가 있을 때 골프 친 거 가지고 아니 대구에 수해 없지 않았냐 이런 식으로 항변하다 나중에 사과를 했죠. 민주당 의원들도 지금 수해로 얼마나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뻔히 알면서도 이 일정을 소화하러 해외로 간다. 해외로 간다는 것 자체도 또 민감한 부분이기도 한데 네. 이런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모습 아마 많은 또 비판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국민들이 참 걱정할 일도 많은데 정치권까지 국민이 걱정해야 되네요. 자, 서울 양평고속도로로 가보겠습니다. 계속해서 관련된 이슈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국토부가 이번에는 관련 자료 전체를 공개했습니다. 사업 정상화를 언급했다고 하는데 그다음에 사업이 재추진된다고 봐야 될까요? 그 부분 한번 주목해서 봐야겠습니다. 일단 어제 국토교통부가 이 건설 계획 단계부터 최근의 전략 환경 영향 평가 관련 결정까지 이르는 자료들을 일반에 공개를 했습니다. 홈페이지에 4개 항목으로 공개를 했는데 이렇게 공개를 하면서 국토부가 밝힌 입장을 보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가장 좋은 노선을 찾아가는 단계였지만 사실 무근의 괴담으로 사업이 중단됐습니다. 김건희 여사 일가땅 특혜 의혹을 해소하고 국민들에게 검증받기 위해서 자료를 공개합니다라고 밝히고 있는데 주목해봐야 될 대목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서울 양평고속도로가 하루속히 정쟁의 대상에서 벗어나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처음으로 7월 6일 원희룡 장관의 백지화 선언 이후 국토부에서 정상화를 공식적으로 언급한 게 처음입니다. 그러면은 원장관의 추가적인 설명은 없었지만 그렇습니다. 전면 백지화는 좀 거둬들이는 움직임으로 봐도 되겠네요. 그런 분위기가 느껴지는 것이죠. 물론 정상화 하겠습니다는 아니고 이 정상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니까 일단 전지 작업 격으로 보이는데 사실 이 부분은 조금 논란이 있어요. 왜냐하면 원희룡 장관이 7월 6일에 백지화 선언을 하면서 의혹 제기에 대해서 괴담이라고 일단 규정을 했죠. 그리고 이 괴담을 민주당이 사과하고 철회를 해야 재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민주당은 여전히 의혹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변한 게 현실은 변한 게 없는데 일단 국토부에서는 사업 정상화 먼저 언급이 됐기 때문에 국토부 입장에서도 이 양평 주민들이나 여러 여론을 따져서 일단은 사업 재추진을 위한 어떤 포석을 좀 까는 게 아니냐. 그리고 이 자료들을 일괄적으로 일반에 공개한다는 것도 좀 이례적이라서 좀 공세적으로 대응하면서 사업 재추진을 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렇게 해석이 좀 가능해 보이고요. 여론을 의식했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의식 안 할 수가 없겠죠. 이게 국책 사업이기도 하니까 어제 이 공개된 자료들을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일단 종합적으로 이 타당성 조사 결과 나온 노선들이 어떤 점을 검토했는지 그래서 이 강상면 대안이 왜 좋은지를 종합적으로 설명하는 파트가 하나 있고요. 하나는 이 사업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설명하는 부분이 있고 가장 자료가 많이 공개된 부분이 노선 검토 과정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원안보다 강상면 대안이 좋은 이유가 뭐 여러 가지 협의를 거쳤습니다. 전문가 자문을 받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길게 설명이 돼 있어서 여기 자료가 가장 많고요. 그리고 5월 달에 올해 5월에 사실 이 전략 환경 영향 평가 공개가 되면서 계획 과정이 그 결과가 공개가 되면서 논란이 시작됐잖아요. 올해 5월 발표된 이 자료가 결정적으로 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논란의 시작은 그 지점인데 이제 그 전에 왜 강상면 대안을 우리가 결정했습니다라고 한 노선 검토 과정 관련 자료 가장 많습니다. 근데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이 역시 이거의 일관적인 국토부의 입장인데 2021년 5월 문재인 정부 당시에 기획재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 보고서에서도 대안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문구가 담겨 있다라는 이 부분을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것 같아요. 당시 2021년 5월에 예타 보고서를 보면 이 종점부에 설치되는 분기점이 이 교량에 접속되는 방법으로 이게 교량에 연결하는 방법으로 이 종점부 분기점이 건설이 되는데 이게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곤란하다면 기술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대안 검토도 필요하다라는 게
기재부의 2021년 5월 예타 보고서에도 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국토부의 의도는 이런 거겠죠. 예타 보고서에 그때 예타 보고서에도 대안 검토가 써 있으니까 여지는 있었다. 특혜 의혹과 좀 무관하다는 그런 국토부 입장을 강조하기 위한 자료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이건 앞으로 또 더 좀 이어질 수 있으니까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번에는 김남국 의원 이야기 좀 해봅니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가상자산 거래 보유 내역을 자진 신고한 국회의원 대다수에 대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유재풍 위원장의 발언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혹시 이해충돌 소지 있어 보이는 의원님도 계신가요? 그건 뭐 저희가 그런 분들도 좀 있는 것 같아서 가지고 별도로 그거는 저 의장님이나 저 소속 정당에 통보를 할 겁니다. 자, 유재풍 위원장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위원장인데 네. 여야 다 이야기를 한 겁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지금 자문위에 이 가상거래, 이 가상자산 거래 사실이 있다라고 신고한 국회의원이 299명 전체 국회의원 중에 11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명단도 김남국 의원 포함인 거죠? 그렇습니다. 네. 알려졌는데 국민의힘에서는 권영세 통일부 장관과 김정재, 유경준, 이양수, 이종성 의원 등 5명,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김상희, 김홍걸, 전용기 의원 등 3명 이렇게 신고를 한 거고요. 또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또 민주당 출신 무소속 의원인 김남국 의원, 국민의힘 출신 무소속 의원인 황보승희 의원도 신고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근데 11명 중에 자문위 쪽 얘기를 들어보면 이해충돌에 걸리는 이 의원이 과반이 된다. 절반 이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재산 증식 수단으로 했다는 분은 이해충돌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다라고 또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국회의장과 소속 정당의 상임위 배정할 때 고려해달라. 뭐 이런 연락을 할 거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물론 지금 11명 의원, 지목된 의원들은 다 이제 해명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해충돌 소지가 없다. 그리고 또 손해를 봤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는데 몇몇 의원들만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권영세 장관은 3,4천만 원 투자해서 현재는 1,000만 원 이상 손실을 봤다. 지난해부터는 거의 갖고만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고 김홍걸 의원도 지금 한 2억 6천만 원 정도를 가상자산에 투자를 했다고 설명을 했는데 투자 과정에서 이해충돌 같은 법률이나 윤리규범 위반은 전혀 없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네. 아마 27일쯤에 이 의원들의 거래 내용 이게 아마 자세하게 공개가 될 것 같아요. 이날 윤리특위 전체회가 열리게 될 걸로 예상이 되니까 그쯤에서 이 김남국 의원 뭐 이 계속해 논란이 되고 있지만 다른 의원들은 어떤 이 거래를 했는지 그 내용 이걸 좀 공개하겠다 이렇게 자문인 얘기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까지 밝혀지면 이것도 좀 만만치 않은 파장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겠네요.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보고 한입뉴스 이어가겠습니다. 임초희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낮 2시부터 서울광장 인근인 무교로 개풍교차로 부근에서 집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지금 무대 설치 작업으로 전면 통제되고 있으니까요. 도로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시내는 정오가 넘어가면서 많이 수월해졌습니다. 강변북로 일산 방향, 한남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속도 떨어지고요.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동호대교에서 한강대교 사이 제속도 못 내는데요. 이 사이에 동작대교 부근에서 작업을 했었습니다. 분당수서로 성남 방향 탄천일교 부근 1차로에서는 사고가 났습니다. 청담대교 북단부터 20분 정도 걸리고요. 고속도로는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쪽 남양주 요금소부터 화도까지 6km 구간 밀리고요. 더 가서 서양양에서 정체는 사고 여파입니다. 갓길에서 처리 작업 중이고요.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은 용인휴게소에서 양재터널까지 밀립니다. 더 가서 면온에서 평창 사이 4km 구간 막히는 데요. 2차로에서 하고 있는 작업 여파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임초희였습니다. 배종찬의 시사본부. 박정호 기자, 이봉우 연구원과 함께 한입뉴스 이어가겠습니다. 요즘 윤석열 대통령 주변에서 뭐 일들이 좀 많이 생깁니다. 또 장모 관련된 내용인데요.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가 통작 잔액 증명 위조 혐의 등과 관련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이 됐네요. 그렇습니다. 7월 21일이었고요. 도촌동 땅 투기와 관련된 잔고증명서 위조 및 행사
혐의 그리고 부동산 실명법 위반 네. 혐의도 있습니다. 도청동 땅이면 어느 지역입니까? 이게 성남시 도청동 땅인데 성남입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게 2013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좀 매입을 해가지고 커다란 시세 차익을 거둔 것으로 지금 의심이 되는 그런 사건이에요. 그리고 그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이 잔고증명서, 그러니까 내가 은행에 돈이 이만큼 있습니다라고 좀 허위로 잔고증명서를 위조해서 이용을 했다, 행사를 해서 대출을 받은 다음에 그 돈으로 이제 땅을 사고, 그리고 동업자와의 관계에서 좀 차명으로 이 부동산을 다른 사람이 가진 것처럼 보이게 한 다음에 결국에는 한 50억 이상의 시세 차익을 챙긴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는 그 사건이고, 지금 진행되는 재판은 그 과정에서 있었던 이 잔고증명서 위조 및 행사와 관련된 재판인데, 이게 1심에서도 징역 1년이 선고가 됐는데 법정 구속은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항소심이 진행이 된 것인데 21일에 있었던 이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항소를 기각하면서 법정 구속을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게 이제 이례적이라고도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이 법정 구속을 하면서 재판부가 뭐라고 했냐면, 일단 피고인의 항소를 재반 상황들을 고려해봤을 때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 항소심까지 충분히 방어권을 보장했으며 죄질이 나쁘고 재범과 도주 우려도 있기 때문에 법정 구속한다라고 했습니다. 잠깐만요. 도주의 우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재판부가 보기에는 그동안의 이 최은순 씨의 여러 가지 행적을 볼 때 추가적인 증거 인멸이나 아니면은 다른 범행을 좀 저지를 우려, 도주 우려까지 있다고 지금 재판부가 얘기를 한 거예요. 현직 대통령의 장모인데요. 그런 점 때문에 아마 굉장히 이례적, 이게 지금 아마 헌정상 처음 있는 일일 겁니다. 현직 대통령의 장모가 법정 구속이 되는 일은 처음 있는 일인데. 그 이유도 그죠. 도주 우려, 현직 대통령의 장모인데 도주 우려가 있어서 법정 구속을 했다. 그렇습니다. 뭐 재판부에서는 이 재판에 임하는 태도라든가 아니면 최은순 씨가 지금 다른 의혹들 때문에 다른 사건들도 이제 연루가 돼 있어요. 그런 점들을 고려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에 최은순 씨가 재판정에서 굉장히 당황하면서 좀 고성을 지르기도 했습니다. 나를 구속한다. 판사님, 그 부분은 정말 억울하다. 내가 무슨 돈을 벌고 나쁜 마음을 먹고 그런 것이 절대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약을 먹고 이 자리에서 죽겠다라고 절규를 하다 결국에는 이 청원 경찰들이 이렇게 들어서 퇴장시키기도 했습니다. 일단 재판부가 이렇게 강력하게 법정 구속까지 하면서 항소를 기각한 이유들을 보면 사실 1심 판결하고 별반 다를 건 없죠. 왜냐하면 항소를 기각한 것이니까 충분히 위조뿐만 아니고 이 잔고증명서를 행사한 점도 충분히 인정이 된다는 거예요.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민사소송에 제출하는 것을 알고 공범과 함께 잔고증명서를 행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도촌동 땅의 실소유주도 충분히 최은순 씨라고 인정할 만한 정황이 충분하다면서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그렇군요. 잔액 증명이 위조됐고 도주 우려 등으로 법정 구속됐는데, 어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입니다. 대통령실의 입장이 나왔나요? 네, 대통령실에서는 말을 아끼는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사법부 판결은 대통령실이 언급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도 일단 당 차원의 공식 논평은 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내부적으로는 좀 상황 파악에 분주히 움직이는 모습도 포착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상황이 어떻게 전개가 될지 이제 파악해보는 단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야당에서는 강하게 비판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이 여러 가지 논평이나 뭐 야당 의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아니 이 지난 대선에서 당시 이 윤석열 당시 후보죠. 윤 후보는 장모 최 씨에 대해서 과잉 수사다, 뭐 10원 한 장 피해 준 적이 없다 이렇게 단언을 했는데, 이 최 씨가 이제 구속된 이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 왜 가만히 있는 것이냐, 거짓말로 국민을 기만한 꼴이 된 게 아니냐, 윤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고 국민에게 사과를 해야 된다. 이렇게 민주당은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박종훈 씨, 이전에 이 장모 최은순 씨가 한번 보석돼서 나온 적이 있지 않았나요? 네, 그거는 뭐 다른 건인데. 다른 건인가요? 다른 건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로 이 종결이 됐습니다. 요양수급, 부정수급 뭐 이런 사건. 요양수급, 그러니까 요양급여, 급여. 네, 그래서 그거는 1심에서 구속이 있다가 보석으로 풀려났고 항소심과 대법원까지 가면서 무죄가 확정이 된 거고요. 네. 이거는 이 잔고 증명서 위조 이 혐의는 다른 건이네요. 그렇습니다. 항소심 1심 이게 유지가 되면서 구속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통령실 주변에 할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대통령 관저 선정 과정에서 지난해입니다. 역술인이 가서 본 적이 있다, 봐준 적이 있다, 천공이 아니었느냐 이런 의혹이 있었는데, 천공이 아니라 이 풍수지리 전문가 백재권 씨다 이렇게 전해졌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경찰 수사 과정에서 나온 사실관계로 보이는데요. 사실 이 관저의 이전 과정에서 역술인 천공의 후보지를 둘러봤다. 육군 참모총장 관저 네. 공저를 그 상황 그 의혹을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이 책으로 쓰면서 이제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었죠. 이 의혹이 제기되자 대통령실이 이 부승찬 전 대변인을 포함해서 의혹 제기를 한 사람들을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경찰이 수사를 하다 보니까 정확하게 누가 방문을 한 건지 이제 따져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경찰이 이제 CCTV 그리고 관련자들을 불러서 이제 진술을 확보하면서 수사를 했는데 경찰이 확인해본 결과 2022년 3월 한 달치 공간 CCTV를 분석했더니 일단 천공은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중간 발표를 한 적이 있었죠. 그리고 천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었다는 게 이번에 이제 드러난 것입니다. 경찰이 당시 공간에서 근무했던 군 관계자 등 참고인들을 조사를 해봤더니 그때 당시에 공간을 방문한 사람은 이 백재권 씨다. 풍수 전문가인 백재권 씨다라는 진술도 확보를 했고, 그러니까 CCTV 그때 공방이 될 때 바로 지금 얘기하는 CCTV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렇습니다. CCTV에 등장하는 인물이 백재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CCTV를 확인했을 때 다른 사람이 있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게 이제 천공은 아니고 풍수 전문가 백재권 씨. 로 확인을 했다. 하지만 이제 경찰은 일단은 백재권 씨를 직접 조사를 한 상황은 아니라고 하고요. 이 사실을 처음으로 보도한 KBS가 이 백재권 씨에게 여러 번 이 관련 사실을 좀 확인하려고 취재를 시도를 했는데 일단 백재권 씨는 취재에는 응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많이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바로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의 극단적인 선택 이야기였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소식이었는데요. 관련해서 이 교권 보호 대책이 시급하다. 정부와 국회 모두 뒤늦게 교권 보호 대책 논의를 하고 있네요. 네, 국민의힘과 정부가 26일, 그러니까 내일 모레 당정 협의를 열고 교권 보호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고요. 이미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들이 있어요. 그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이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지시를 했는데요. 교육부 이 고시 제정과 자치조례 개정 이걸 통해서 교권 강화에 나서라 이렇게 강조를 했고, 눈길을 끄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서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조례 개정도 병행 추진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해석을 해보면 이게 이제 학생인권 조례, 경기도나 서울 일부 지자체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이 조례를 어떻게 바꿔낼 것이냐. 이 말은 뭐냐면 지난주에 저희가 지적을 해드렸듯이 2조 이제 부총리의 생각까지 비슷한 거죠. 학생인권 조례가 강화되면서 교권이 약화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정부에서 계속 하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인데. 자꾸 이야기가 나서 궁금해서 그런데 학생인권 조례에 문제가 되는 뭐 어떤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체벌이나 아니면 학생을 대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학생에 대한 지도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선생님, 교사들이 많이 의식을 한다 이 말이네요. 네, 그런 인권 조례가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학생들한테 말을 건네거나 어떤 행동을 하기가 조심스럽다. 이게 결국 교권이 보장되지 못하고 보호되지 못하는 면까지 번지는 게 아니냐 이런 정부의 생각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생인권 중심에 이제 기울어진 교육 환경. 이걸 균형 있게 만드는 게 시급하다라는 얘기를 정부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이 교육 전문가나 교사들 사이에서는 아니 학생 인권과 교권 다 같이 강화되면서 함께 가는 거지 한쪽이 강화되면 한쪽이 약하게 되고 한쪽이 또 약해지면 한쪽이 강화되고 이런 거 아니다라고 반박은 또 하고 있는데 이 교원 단체 또 교사들이나 정부가 좀 이 부분을 어떻게 또 논의해서 최적의 좀 모두가 납득할 수 있고 효과적인 그런 안을 만들어낼지 이것도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제가 여쭤본 이유는 교육부총리도 학생 인권 조례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는지를 우리가 정확히 있다면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것이 먼저가 아닌가 해서 여쭤봤습니다. 사실 정부 쪽에서 좀 구체적으로 어떤 조항이 문제인지 얘기를 안 하고 있는 측면이 있죠. 그냥 학생 인권 조례가 인권이 한쪽만 너무 강화된 것 아니냐라는 식으로만 얘기하고 있어서 좀 모호하기도 합니다. 사실. 그러니까요. 우리 한입뉴스에서 그래서 자꾸 제가 두 분께 여쭤보는 거는 모르는 게 너무 많은데 그냥 넘어가는 거 아닌가 싶어서 청취자분들께 조금이라도 더 친절하게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서 더 설명드린다는 점 또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경제 관련 이야기 하나 해볼까요? 농수산물 가격도 좀 많이 올랐다. 반도체도 침체가 좀 장기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는데 2차 전지는 좀 회복이 됐는데 삼성전자가 그래도 전체 매출액은 1위를 유지했는데 이번에
따라잡혔다고 그럽니다. TSMC의 세계 반도체 매출 1위 자리를 또 내줬다고요. 저희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파운드리 분야입니다. 그러니까 네. 반도체 위탁 생산을 말씀드리는 것이죠. 그때그때 주문이 들어오면 빨리빨리 반도체를 만들어서 이제 파는 일선의 생산 공장들이라 보시면 되겠어요. 이 파운드리 부문에서 대만의 TSMC가 올해 2분기 매출이 약 19조 7천억 달러로 사실 이 액수만 보면은 작년 2분기보다는 10% 그리고 직전인 1분기보다는 한 5.5% 줄어들었어요. 왜냐하면 네. 최근에 반도체 메모리 업황이 다 좋지가 않습니다. 이게 이제 계속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감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도대체 언제 회복이 되는 것이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그래서 업황이 좋지 않다 보니까 사실 TSMC도 이 파운드리 분야에 2분기 매출이 감소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삼성전자의 이 반도체 사업을 하는 디바이스 솔루션 부문을 보면 매출이 TSMC보다 적은 13조에서 14조 원대로 추정치입니다만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삼성전자가 3년 전만 해도 이제 원래 삼성전자는 파운드리보다는 메모리 분야 강자인데 파운드리까지 다 합해서 매출과 생산량이 모두 1위다. 그래서 3년 전에는 이제 그런 좋은 분위기가 있었는데 차근차근 이 메모리 시장에서의 재고가 크게 쌓이면서 사실은 파운드리 분야에서도 TSMC에게 이제 1위 자리를 뺏겼던 것인데 지금 4분기 연속 이 TSMC가 파운드리 분야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수치상으로는 나오고 있고요. 이 3분기부터는 메모리 감산했던 효과가 조금 나타나서 가격도 조금 오르고 실적이 회복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삼성전자에도 좀 기대감이 나오고는 있는데 이게 반도체 시장의 그 침체가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이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길었던 침체를 과연 3분기부터 회복이 된다 그래도 얼마나 메워줄 수 있느냐 이 부분도 지금 관건이고요. 네. 사실은 좀 어려운 점들이 삼성전자에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중국의 경기 회복 속도가 생각보다 굉장히 느리다 그래요. 그래서 애플도 최근에 보면 스마트폰 생산을 좀 줄이고 있는 추세라 그러고 이런 점들 때문에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TSMC도 다른 반도체 국제 이 글로벌 기업들도 올해 과연 반등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좀 우려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사건 관련해서 이봉우 연구원 이야기를 듣는 것도 좋은데 경제 분석도 좋네요. 잘 쓰신 우리 기자님들의 기사를 보고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기사에는 박정호 기자의 기사도 있겠죠. 물론 오마이뉴스 박정희 네. 기자님. 자,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이봉우 미디어앵커 연구소 문콜 연구원과의 한입뉴스는 오늘 여기까지 듣기로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의 디저트송입니다. 7130님, 청주는 비가 오전에 조금 내리고 그쳤습니다. 청주군요. 수해복구에 애쓰시는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오송 지하차도에 사건이 있었던 바로 그것이죠. 저도 복구에 애쓰시는 분들께 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팝송 띄워드립니다. 토니 올랜도 앤 던의 Tie a Yellow Ribbon Around the Old Oak Tree. 네, 이 노래 듣고 저는 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Now I've got to know what is and isn't mine. If you receive my letter telling you I'd soon be free, then you'll know just what to do if you still want me. If you still want me, oh, tie a yellow ribbon around the old oak tree. It's been 3 long years. Do you still want me? If I don't see a ribbon around the old oak tree, I'll stay on the bus, forget about us, put the blame on me. If I don't see a yellow ribbon around the old oak tree. Bus driver, please look for me, 'cause I couldn't bear to see what I might see. I'm really still in prison and my love, she holds the key. A simple yellow ribbon's what I need to set me free. I wrote and told her please, oh, tie a yellow ribbon around the old oak tree. It's been 3 long years. Do you still want me? If I don't see a ribbon around the old oak tree, I'll stay on the bus, forget about us, put the blame on me. If I don't see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우리말에서 어떤 일정한 날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날의 바로 앞의 날을 가리켜서 전날이라고 하죠. 전날은 한자어 앞전자를 쓰는 전과 날이라는 고유어가 합해진 것인데요. 우리 두 사람이 처음 만난 것은 크리스마스 전날이었다. 보통 이렇게 말을 하죠. 자, 그럼 크리스마스 하루 뒤의 날은 크리스마스 다음 날이 되겠죠? 이 경우에 크리스마스 다음 날, 이 다음 날의 띄어쓰기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다음과 날은 띄어서 써야 합니다. 어떤 차례 바로 뒤를 뜻하는 다음도 명사, 날도 명사니까요. 서로 띄어서 쓰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세 음절을 모두 붙여서 다음 날이라는 한 단어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정하여지지 아니한 미래의 어떤 날이란 뜻이고요. 우리 다음 날에 만나면 식사나 한번 하죠. 또는 다음 날에 만날 때는 지금보다 나은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다음이란 말이 들어가는 표현과 관련해서 그 다음도 있는데요. 그 다음이란 건 그것에 뒤이어 오는 때나 자리를 뜻합니다. 보통 어떤 대상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이, 그, 저라는 관형사가 있지요. 보통은 관형사는 그 뒤에 오는 말과 띄어서 쓰도록 돼 있지만 그 다음이란 표현은 그 자체가 하나의 명사이기 때문에 모두 붙여서 쓴다는 점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토론은 치열해도 판단은 냉정하게. 복잡한 세상을 바꾸는 첫걸음은 의외로 단순할지도 모릅니다. 평일 저녁 7시 20분 당신을 바꾸는 질문. KBS 열린 토론. 내일의 품격,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챙겨가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일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평일 밤 10시 5분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KBS 58분 날씨. 현재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전남 남해안과 일부 경남 서부 내륙, 제주 산지에 호우특보 내려진 가운데 주로 남해안과 제주 중심으로 시간당 10에서 30mm의 강한 비 오는 곳이 있습니다. 천둥번개 돌풍도 동반하고 있습니다. 여수 산단에는 1시간 사이 28.5mm, 고흥에는 19mm가 왔는데요. 경남 서부 내륙까지 이렇게 전선의 영향을 받는 지역들입니다. 이제 앞으로는 이 정체전선이 전국적으로 강수역을 넓혀서 다시 말해서 수도권과 영서 지역 포함해서 전국에 빗줄기가 강해지겠습니다. 특히 내일 같은 경우는 시간당 30에서 60mm로 오는 지역들이 상당히 많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전국적으로 내일까지 10에서 80mm 정도가 되겠지만 제주 산지와 남해안, 지리산 부근, 전북의 경우는 100mm 이상 쏟아지는 곳도 있겠고 전남은 이틀 동안 120mm 이상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산사태나 여러 가지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렇게 오늘과 내일 전국에 비가 내리다가 늦은 오후 내일 남부지방의 비는 대부분 그칠 걸로 보여집니다. 현재까지 내린 비의 양 누적된 양을 보면 서해안에 100mm 훨씬 넘고요. 전남과 전북 남부 200mm 이상 왔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30도 예상되고 내일은 서울 29도 보이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28.7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일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배종찬의 시사본부.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24명의 사상자를 낸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와 관련해 검찰이 관할 경찰서 등 관계기관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윤재욱 원내대표는 사고 희생자를 조문하고 정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고물가와 고금리로 인한 민생경제 위기, 수해와 폭염으로 인한 어려움 모두를 각자 도생에 맡기는 위기 관람 정부를 자처하고 있다며 추가 경정 예산 편성을 재차 요구했습니다. 지난해 3월 대통령 관저 후보지인 육군 참모총장 공관에 풍수지리가 백재권 사이버 한국 외국어대학교 겸임교수가 방문한 것과 관련해 경찰은 천공이 갔냐 안 갔냐가 수사 영역이라며 백 교수 조사 여부에 대해선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미디어 법률단은 윤석열 대통령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유튜브 채널 고양이 뉴스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해양 방사능 검사 지점을 108곳 추가해 긴급조사 형태로 수시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뉴스를 다뤄보는 스트릿 뉴스파이터 시간입니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주말에 제가 시간이 좀 있어서 네. KBS 다큐멘터리를 좀 봤어요. 예. 다큐 인사이드 보니까 엘니뇨 현상, 이상기후죠. 라니냐 현상 등으로 해서 앞으로 지구는 더 더워질 것이다. 빙하가 녹고 있다. 이상기후가 일상이 될 것이다. 상당히 좀 두렵기도 해요. 자세히 들여다볼수록 이게 더 공포심이 심해져서 이거 네. 어떻게 해야 될지 무력감을 느끼면서도 또 어쨌든 실천을 해야겠다라는 마음도 들고 근데 당장 이렇게 뭐 폭우가 오고 기후가 변하는 걸 보면 네. 정말 좀 이게 이제 코앞으로 왔다. 예. 이미 그러니까요. 왔다. 예. 이제는 이변이 아니라 일상이 아닌가. 네. 정말 철저하게 잘 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이번 수해 피해로 또 아까운 또 목숨을 잃게 된 그런 경우들이 많았는데 네. 그 이야기를 좀 안 해볼 수가 없어서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경북 예천군 수해 실종자 수색 중에 순직한 고 최수건 상병 일병인데 이제 상병으로 추서가 됐습니다. 해병대 측이 포상 휴가를 빌미로 맨몸 수색을 사실상 독려했다. 네. 이런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 어떠한 뭐 분석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네. 가장 먼저는 이제 왜 포병대대 장병을 물속 수색에 넣었는가? 이제 물속에서 하는 업무가 없는 부대인 거잖아요. 그래서 해병대 그럼 UDT도 있을 테고요. 네, 그중 안에서도 또 이제 물에서 해안가에서 하는 일도 있지만 포병대대를 특히 왜 넣었느냐?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구명조끼도 구비가 돼 있지 않았던 거였고 일단 전문성이 없고 또 무엇보다 의미 있는 수색 방법도 아니었다라는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원래 수해 이후에는 굉장히 퇴적물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래서 유리 조각이 올 수도 있고 칼이나 어떤 나무 조각, 판자 이런 것들이 사람을 공격할 수도 있는데 이게 인간 띠 방식 자체가 매우 부적절했다라는 분석이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이 내성천의 지형 특성상 중간에 갑자기 3m가 푹 꺼진다든가 예, 고운 모래가 아니라서 그렇게 사람이 맨몸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데 사람 키 이상이군요. 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주민들조차도 일반 시민들조차도 그 몸속 그 물속 수색을 하는 걸 보면서 저걸 왜 저렇게 하고 있지? 이해를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또 목격자 중에는 이제 빨간 해병대가 떠내려간다라는 신고를 직접 주신 분도 계시고 속도가 어느 정도였냐면 물 밖에서 달리기 하는 속도로 떠내려갔다라는 증언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그렇다고 해서 이제 현장 지휘관 책임 하나로만 돌리기에는 이게 거기 배치됐던 게 대부분 하사급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하사도 군 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계급이었고 또 역시 그 소방도 경찰도 아니기 때문에 전문성이 없는 건 매한가지고요. 그럼에도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주먹구구식의 명령 하달 방식이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요즘에 뭐 급식도 좋아지게 한다, 뭐 휴대전화를 장병에게 지급한다, 여러 가지 뭐 최첨단 기술들도 도입한다 이러지만 사실상 군인들을 대하는 그 수뇌부의 시각에 대해서는 좀 전혀 변하지 않았다. 라는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실제로 이게 뭐 사고 전날에도 부대에서 실종자를 발견한 일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좀 문제의식이 없이 좀 고무되는 분위기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도 나오고 있고요. 그러던 중에 이 해병대 측이 14박 15일의 포상휴가를 마치 당근처럼 내세워서 병사들을 독려했다라는 의혹도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익명의 한 부대 관계자는 시신을 본 젊은이에게 심리적 위로도 되고 작전 목표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독려책이었다라고 인터뷰를 한 게 알려졌습니다. 그렇군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뭐 포상휴가를 내걸 수도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구멍조끼를 왜 채우지 않았느냐. 예. 이게 가장 핵심일 겁니다. 해병대 쪽에서는 부대는 좀 준비를 했었다. 네. 너무 외부에서 일방적인 주장으로 비판을 한다. 네. 이런 또 이의를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오네요. 예, 여러 가지로 일단은 부인하는 목소리가 많이 있고요. 특히 이 14박 15일 포상휴가에 대해서는 한간에서 제기되는 의혹은 일방적인 주장이다라면서 일축했고 또 수사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임의로 답변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같이 최상병과 같이 이번에 투입됐던 동료 대원들의 외방 외출 면회를 전면 통제한 사실을 군인권센터가 이 부분을 제기하면서 내부 통제와 은폐 가능성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구명조끼 취급 안 한 거에 대해서는 뭐 답변이 있었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처음에는 원래는 이제 유속이 너무 느려 보였다. 왜냐하면 그 전날에 시신 수습을 했을 때보다 날 겉으로 보기엔 더 온화해 보였기 때문에 좀 그렇게 판단을 네. 한 거 아닐까 싶습니다. 눈으로 그렇게 보여도 절대 그렇게 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 군의 옳은 경험일 텐데 네. 앞으로 좀 해명도 더 지켜보겠습니다. 서울 서초구 이야기도 해보죠. 교사 사망 사건을 두고 해당 교사가 학부모 민원으로 괴로워했다는 의혹이 커지면서 학부모들이 갑질 실태를 폭로하는 글들이 연달아 올라오고 있습니다. 내용들이 물론 하기는 해야 네. 되는 내용이겠습니다만 상상을 초월한 것들도 있네요. 예, 그 동료 교사들의 분노가 증폭되면서 온라인상에서 이제 SNS를 하나 개설을 해서 교사들의 고충을 겪은 사례를 모으기도 하고요. 또 연대 파업을 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아진 그 교사들이 당했다는 일부 사례들을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해드리면 네. 코로나로 원격 수업을 할 때 학생이 줌 수업에 참여를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학부모에게 출석해야 된다고 전화를 했더니 선생님이 매일 모닝콜을 해주시면 어떻겠냐라고 했다. 거절했더니 선생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라면서 교육청에 전화를 했다라는 사례가 있고요. 또 본인의 자녀가 시험을 못 봐서 속상해하니까 이 문제를 내서 우리 아이 기를 살려달라면서 본인이 만든 시험지를 내미는 학부모가 있었다. 또 하나는 선생님의 최신형 휴대전화를 보고 사달라고 조르니 그 휴대전화를 쓰지 말아달라라고 요구했다. 이런 얘기인데요. 네. 네. 제가 읽으시는 동안 따로 반응은 안 했습니다. 네. 네. 그 밖에도 많은 사례들이 있는데 이제 특히 교사들이 어려움에 부딪히는 업무가 학폭 관련이라든가 나이스 업무예요. 이 나이스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생활기록부를 입력해야 되기 때문에 내신 이 수시에 직결되는 업무이다 보니까 서로 좀 예민함이 오가는 것 같고. 상당히 또 민원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것이 나이스 관련 업무겠네요. 네, 성적 관련. 맞습니다. 그래서 학폭 관련해서도 어떤 뭐 욕설과 협박을 들었다거나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고요. 그리고 또 그 이번에 교사가 사망한 서초구의 초등학교 그 해당 학교에서도 갑질에 관한 제보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누군가는 뭐 나 누구 아빠인데 나 뭐 하는 사람인지 알지? 나 변호사야. 뭐 이런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전화 통화로. 이렇게 반말로 한 겁니까? 네. 요게 정확히 워딩이 이렇게 올라와 있고요. 반말로. 네. 그런데 아무래도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좀 분위기가 점차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성토가 커지고 있습니다. 급기야는 이제 그냥 그럼 체벌을 하게 해야 된다라는 주장까지도 뭐 일각에서 나오곤 있는데 다만 이 부분은 너무 위험한 접근이다라고 또 보시는 분이 더 많고요. 특히 교사들의 목소리가 사실 중요하잖아요. 근데 정작 교사들은 절대 체벌하기 싫다라는 목소리가 큰 것 같아요. 그 체벌하면
악순환이 되는 것이고 어쨌든 교실 안에서 이런 폭력이 벌어지는 거다 보니까 악순환이 있고 그리고 또 뭐 한편으로는 그럴 에너지도 없어졌다, 고갈됐다라는 목소리도 있고요. 그보다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무고하게 아동학대로 너무 무리하게 학대처럼 몰려도 또 혹은 교실에서 괴롭힘을 당해도 어떤 행위를 할 수 없는 그런 교사의 대응력이라든가 권리에 초점을 좀 맞춰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뭐 칭찬 스티커 같은 거 있잖아요. 포도알 같은 거 붙이는 예전에 많이 했었는데 그렇게 해서 어떤 아이들에게 동기부여를 해주는 방식, 교육 방식인데 칭찬 스티커를 줬더니 우리 아이는 못 받았다, 스트레스 받는다, 정서적 학대다 이래버리면 이게 강제로 학대로 몰아갈 수 있는 지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또 교사들의 어떠한 대응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네. 참. 무엇부터 우리가 손을 대야 될지. 네, 말씀을 많이 잃으신 것 같아요. 네. 저도 한국교육개발원이라는 곳에서 전문연구원으로 일을 했는데 답이 안 나오네요. 네. 자, 요 며칠 많이들 좀 공포심에 사로잡히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우편물을 보고서요. 수상한 국제 우편물이 속출하는 사태가 벌어졌었는데 우편물을 만진 사람들이 갑자기 마비 증상을 보이기도 했고요. 건물 안에 있던 사람들이 대거 또 대피하는 소동도 있었습니다. 어떤 일입니까? 주말 사이에 안전경보 문자 많이 받아보셨을 것 같아요. 수상한 우편물을 발견하시면 112나 119에 신고해달라. 라는 그런 안전 문자가 꽤 많이 왔거든요. 이 시작은 지난주 목요일이었습니다. 울산의 한 사회복지시설에 배송된 우편물을 만진 사람들이 갑자기 마비 증상을 보였습니다. 그 3명이 어지럼증, 호흡곤란, 마비 증상을 호소하다가 이제 병원에서 다행히 사흘 만에 퇴원을 하게 됐고요. 다음 날인 21일에는 서울 명동 중앙우체국에서 이제 유사한 소포가 발견이 돼서 건물 안에 있던 1,700여 명이 우르르 밖으로 대피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뭐 우편물이 특히나 많이 모이는 우체국에서 또 혹은 각종 공공기관에서도 신고가 잇따랐는데요. 그 후에 이 주문하지 않은 소포가 집에 왔다라든가 뭐 오인해서 이제 이거 좀 잘못된 것 같다라는 신고도 폭주하면서 닷새간 관련 신고가 2,100여 건이 넘었고요. 이 중에 오인 신고도 1,400여 건이었습니다. 네, 뭐 브러시 스캠이다 이런 이유가 있는데 우리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이 부분 조금 압축해서 뭐 대만발 우편물 관련된 위협이다, 공포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좀 압축해서 설명을 해주시면요. 그러니까 이 브러싱 스캠이란 말은 그냥 안 시켰는데 무작위로 막 보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상품평 조작을 하기 위해서 온라인 쇼핑몰에서 어떤 실적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건데 3년 전에 캐나다와 미국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고요. 지금 이게 보통 거의 다 대만에서 온 소포거든요. 다른 나라도 우즈베키스탄이나 이런 곳도 있는데 대만에서 온 소포라서 대만 정부가 입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한 대만 기자가 이를 분석해서 글을 올렸는데 그걸 토대로 좀 보면 얼마 전에 쿠팡에서 통관번호 해킹이 있었거든요. 요즘에 국제 우편이나 직구 같은 걸 많이 쓰시는데 그러려면 관세청을 통과하려면 통관번호가 개인 고유 번호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해킹당했기 때문에 그 번호를 입수해서 무작위로 보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지점이고 이게 사실이라면 어쨌든 간 통관번호는 한 번쯤 재발급 받으시는 게 더 안전할 것 같고요. 그 노란색이나 검은색 우편봉투에 발신지가 청화포스트 이런 식으로 된 소포를 발견하면 열어보지 마시고 신고를 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노란색이나 검은색 우편 봉투에 국제적으로 이제 우송이 된 우편물이 되겠죠. 자, 발신지가 청화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청화 포스트 등으로 된 소포를 발견하면 열어보시지 말고 가까운 경찰관서나 119로 꼭 신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배종찬의 시사본부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라디오 어플 콩과 유튜브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Hit me and don't make me strong. 매주 월요일 주말 동안 있었던 뉴스를 정리하고 새로운 주간 뉴스를 미리 살펴봅니다. 발빠른 뉴스와 깊이 있는 해석이 있는 일석이조 시간입니다. 김준일 뉴스톱 수석 에디터, 박원석 전 국회의원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두 분은 뭐 비 피해 없습니까? 괜찮으십니까? 네, 특별한. 네. 다행입니다. 예, 좀 비 피해 입으신 분들 빨리 좀 복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의원님께서는 뭐 비 피해에 대해서는 완전히 철저 대비가 돼 있으신 거네요. 아니 그보다도 이번에 이제 수도권이 상대적으로 네. 수해가 적었잖아요. 좀 그래요. 작년에 이제 호되게 수도권이 당했고 네. 이번에 뭐 내린 강우량이 적지는 않은데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대비가 돼 있었던 것 같아요. 아하. 그러니까 제 이제 지역구 같은 경우에도 비 피해가 왕왕 있는 지역이거든요. 어디입니까? 고양시인데 거기도 이제 뭐 반지하 침수 이런 것들이 과거에 있었는데 올해는 특별한 그런 소식은 안 들려요. 네. 대신에 이제 그 지방의 피해가 너무 커가지고 우리 뭐 그 오송 지하차도를 비롯해서 하루라도 빨리 좀 복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편으로는 좀 재정이나 재난대에 대한 예산이 좀 취약한 지역에 더 큰 피해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좀 잘 대비가 돼야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이야기는 윤석열 대통령 관저 선정 지난해 3월입니다. 육군 참모총장 공관을 둘러본 사람이 무속인 천공이 아닌 풍수지리 전문가 백재권 사이버 한국외국어대학교 겸임교수였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 이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대통령실이 이 천공 개입실은 강력하게 부인하면서도 백 교수의 존재는 함구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뭔가를 좀 숨기고 싶었던 마음이 앞섰던 게 아닌가 싶어요. 당시에 이제 그 논란이 제기됐을 때 강력히 부인을 했지만 천공은 오지 않았다. 다만 우리 대통령실에서 자문을 의뢰해서 이런 분이 왔었다라고 밝혔다면 논란이 훨씬 더 사그라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요. 사이버 외국어 대학교 겸임 교수고 네. 풍수지리 전문가 이런 분들한테 한번 물어볼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근데 내내 이제 함구하다가 이번에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니까 네. 이제 와서 풍수지리는 무속이 아니다. 뭐 이렇게 지금 그 궤변 같은 논리로 둘러대고 있는데 일단 뭐 풍수와 무속의 차이가 얼마인지를 떠나서 그 육군 참모총장 공관은 일반인들의 출입이 통제된 출입 통제 구역입니다. 사전에 인가를 받지 않고 민간인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국방부 장관이 국회에 출석해서 이에 관한 질의가 나왔을 때 네. 출입 기록이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출입 기록도 없는 민간인이 대통령 경호처장과 그다음에 여당의 의원, 당시에 이제 TF 팀장 부팀장이었죠. 이분들과 함께 그분들이 그 백모 교수라는 분을 대동해서 네. 출입 통제 구역에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그 자체가 비정상이죠. 그리고 진상이 확실히 밝혀져야 될 대목이죠. 이제 와서 무슨 역술은 무속이 아니다 이렇게 둘러댈 문제가 저는 아니라고 보고 여전히 저는 대통령실이 이에 대해서 뭔가를 감추려고 하는 듯한 그런 인상을 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백재권 교수가 현장에 나타났던 게 천공이 안 나타났다는 증거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천공이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조사도 안 됐습니다. 그 사람이 조사를 거부했기 때문에 단지 뭐 통신 기록이 없다. 그다음에 CCTV 상의 기록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제기했던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은 두 군데를 갔었다는 겁니다. 이 일행들이 하나가 이제 육군 참모총장 공관이고 네. 하나가 국방부 영내에 있는 육군 서울사무소 거기도 관저 예정 부지 중에 하나였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거의 수사가 안 됐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제가 지금 드렸던 말씀과 마찬가지로 이 백재권 교수가 왔다는 게 천공이 안 왔다는 증거는 아니지 않냐. 근데 이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수사가 더 돼야 됩니다. 이렇게 대충 마무리할 문제가 아니고 그 민간인이 출입이 허락돼 있지 않은 통제 구역에 어떻게 그 사람이 들어가게 됐는지 거기서 그러면은 대통령실 관계자들이나 그 당시에 TF 팀장이었던 인수위에 윤한홍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의 일종의 이제 직권남용이나 이런 게 있었던 것은 아닌지 또 국방부나 군 측의 직무유기가 있었던 건 아닌지 다 따져봐야 될 문제죠. 네. 김준일 에디터가 보시기에는 이런 풍수지리 전문가에게 뭐 장소를 보여준 것 자체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좀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우리가 이제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고 이 품격 있는 프로그램이 근데 이제 풍수지리니 역술인이니 이런 거를 여기서 논하고 있는 것 자체가 좀 개인적으로 황당해요. 그러니까
뭐 과거에 뭐 언론 보도를 보니까 예전에 전 정부에서 뭐 노태우 정부, 노무현 정부 때 풍수지리인이 이를테면 자문위원회에 공식적으로 들어가 가지고 한 적이 있다. 뭐 이런 언론 보도도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저는 투명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정말 이 사람이 그렇게 뛰어난 풍수지리학자면은 저는 풍수지리학자한테 대통령 관저를 물어보는 것도 굉장히 이상하다, 비상식적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지만은 풍수지리 전문가에게 물어보는 것도 적절치는 않다. 저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뭐 과학적이라고 맨날 입만 열면은 뭐 오염수는 과학 얘기하시는 분들이 또 이거는 뭐 이거 풍수지리도 과학이라고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뭐 존중은 해요. 그 풍수지리 존중하시는 분들. 근데 그것도 적절치 않지만은 몰래 하다 걸린 거잖아요. 쉽게 얘기를 하면은 왜 몰래 하죠? 하려면은 그럼 그렇게 훌륭하신 분이고 떳떳하면은 공식적인 절차로 밟으면서 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진짜 황당한 게 자. 이게 지금 그 윤한홍 그 청와대 이전 TF 팀장하고 지금 경호처장 된 김용현 부팀장이 같이 간 걸로 지금 알려져 있어요. 네. 자, 백재권 교수를 데려갔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그때 간 게 천공이 아니라 백재권인 걸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고발을 하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김종대 전 의원 처음에 고발하고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 고발했잖아요. 그러면 그때 천공 아니야, 백재권이야. 이렇게 처음부터 얘기를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 모르쇠 하고 가만히 있어요. 지금까지. 지금 뭐 반년이 넘게 1년 가까이 뭐 이렇게 모르쇠 하고 있다가 나오니까. 경찰 수사가 되면서 나오니까. 처음부터 그러면은 너희들이 잘못 짚었어. 천공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 거잖아요. 왜 고발을 하고 부승찬 대변인 같은 경우는 그 출판사까지 압수수색하고 난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할 만한 사안이니까 너희들 이상한 의혹 제기하지 마. 입 막아버릴 테야. 뭐 이런 게 저는 그렇게 보였고요. 이분이 뭐 이제 뭐 소위 말해서 이제 뭐 풍수지리 전문가라고 하는데 이분이 가장 최근에 쓴 언론 기사 그러니까 칼럼을 제가 봤어요. 여성경제신문에 5일 전에 쓴 겁니다. 7월 19일에 쓴 건데 제목이 이거예요. 백재권 칼럼. 팔자 사나운 여자는 어떻게 살까? 이게 이분이 이제 관상도 하거든요. 제 부제목이 이겁니다. 광대가 과하게 돌출된 여자, 팔자고름으로 길 걷는 여자, 뭐든지 과하면 해로운 법. 그 밑에 김여정 부부장, 그러니까 북한의 김여정 부부장이 있는데 말할 때 턱을 치켜드는 여자는 인생의 유아 독존이다. 김여정이 대표적인 경우다. 뭐 이렇게 써 있어요. 북한까지 관상을 봤네요. 뭐 북한까지 관상을 보는 거는 뭐 그런데. 뭐가 다른가요? 저는 뭐 풍수지리 이분 전문가 이분 지금 관상도 많이 본다라는 거 아니에요? 뭐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지금 악어상이다 뭐 이런 거 하면서 다 봤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최근에 언론 보도 보면은 지금 중앙일보 홍석현 회장하고 윤석열 검찰총장하고 만났을 때 대동한 것으로 이 사람이 알려졌다 뭐 이렇게 지금 언론 보도 나오는데 김준일 에디터 보시기에는 이번에 그 관저 한 군데일 수도 있고 이제 또 두 군데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이제 박원석 의원이 말씀 주셨는데. 누가 의뢰를 했을까요? 모르죠. 모르는데 이거는 그건 대통령의 의중이겠죠. 그러니까 그냥 상식적으로 제가 뭐 음모론 같은 거 저는 굉장히 싫어하는데 이런 김건희 여사나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런 점술 무속에 관심이 많다라고 말씀한 풍수지리까지 포함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했겠죠. 대통령이 이전하는 건데 대통령이 이거를 지시를 안 했는데 움직였다. 대통령 후보자가 이제 내정인이 당선인이 안 했는데 움직였다. 그런 건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불투명해요. 그리고 이런 걸 가지고 왜 이렇게 시간 낭비를 하고 국력을 낭비하는지 모르겠고요. 정말로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천공이 안 왔다는 증거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확인을 해봐야죠. 그거는. 네. 자,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백 교수가 19대 대통령 선거 때 김정숙 여사를 만나 조언한 적도 있고 2017년에는 당시 이제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였고 성남시장 시절입니다. 이재명 대표 부부까지 만났다고 국민의힘이 주장을 하고 있는데 사실 여부도 좀 따져보긴 해야 될 것 같고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이게 설사 사실이라도 하더라도 이거는 사적 만남과 조언이잖아요. 이게 어떤 공적 의사결정의 프로세스가 아니지 않습니까? 당시에 대통령 후보였던 사람의 부인을 만났거나 아직 대통령 전입니다. 대통령 후보 부부를 만났거나 그야말로 역술인으로서 관상도 한번 보고 좋은 말 해주기 위해서 만났을 수 있습니다. 이분들이 청해서 만났을 수 있고 사실 여부는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근데 그것과 대통령실의 관저 이전이라는 공적 프로세스에 이 사람이 등장한 건 전혀 다른 문제죠. 이거는 그 공적 의사결정 과정의 문제인데다가 정부 예산도 집행되는 문제예요. 그런데 이런 공적 과정에 이 별다른 그 자격이나 별다른 근거 없이
이렇게 민간 역술인이 참여해가지고 그 예정 부지를 둘러보고 여기는 기다 여기는 아니다. 라는 식의 평가를 내리고 결과적으로 그 사람의 진단대로 됐든 안 됐든 간에 민간인이 출입할 수 없는 지역에 그렇게 버젓이 출입해가지고 이런 식의 개입을 했다는 것 자체가 정상이 아니고요. 과거에 이분과 뭐 김정숙 여사가 만났거나 그 이재명 대표 부부가 만난 거를 거론하는 건 물타기 하는 거죠. 지금 이 상황의 본질과 무관한 문제에 대해서 그건 마치 아까 이제 사실인지 그것도 확인이 돼야 되겠지만은 홍석현 회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만날 때 이 백종원 씨가 동석했다는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런 차원의 그 얘기를 거론하는 거라면 그런 뭐 예를 들어서 김정주 여사를 만난 거나 이재명 대표 부부를 만난 게 그에 상응하는 것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관저 예정 부지를 이렇게 인수위의 관계자라고 둘러보고 간 거를 물타기 한답시고 과거에 이런 만남이 있었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오죽 공색하면 저런 얘기를 할까 싶기는 한데 저게 대통령실이나 여당의 해명으로서 과연 적절한가 싶습니다. 홍석현 회장과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이 언제였는지는 정확히 날짜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만나는 자리에도 동석을 했었다라는 그런 설이죠. 설이 이제 거론은 되고 있는데 요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네. 이 백재광 교수가 월간조선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2022년 6월에 이렇게 썼어요. 국민의힘이 압도적으로 우세할 것이다. 예상을 했어요. 지방선거죠. 그러면서 불통과 단절의 상징이었던 청와대였으나 농산으로 대통령 집무실을 옮겨 그동안 막힌 혈이 뻥 뚫리는 효과가 벌써부터 나타나는 것이다라고 칼럼을 썼습니다. 실제 공개된 칼럼에 그런 내용을 썼다는 것이죠. 그렇게 써서 그래서 뭐 이게 뻥 뚫려가지고 어땠는지 모르겠으나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압승했습니다. 그럼 만약에 내년 4월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대패하면은 그 뻥 뚫렸던 그 혈이 도로 다 막혀가지고 지금 그러면 망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진짜로.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관련돼서 어떤 이 내용에 대해서 해명이나 설명이 있습니까? 강민국 대변인이 얘기를 했는데요. 이건 대통령실은 아니고 이제 국민의힘에 저는 이것도 이상한 게 대통령실은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합니다. 대통령실에서 지금 다 벌어진 건데 문현재 후 당선인 시절이지만은 백 교수의 풍수 지리학적 견해를 참고차 들은 바 있으나 최종 관저 선정은 경호, 안보,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됐고 백 교수의 의견과는 다른 결정이 내려졌다. 백 교수는 그러니까 육군 참모총장만 봤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를 추천을 했는데 외교부 공관으로 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글쎄 외교부 공관에 안 갔을까요? 잘 모르겠지만 한 군데만 보고 이거를 다 보고 결정을 해야지 한 군데만 봤을까 저는 그런 아주 상식적인 의문도 들고 모르겠습니다. 뭐라고 자문을 했는지. 설명은 참고는 했지만 다른 결정을 내렸다 이 이야기네요. 뭐 그렇게 하는데 뭐 솔직히 잘 못 믿겠어요 저는. 그러니까 저는 그 국민의힘이나 현 정부가 최근 들어서 야당의 이러저러한 반대 의견에 대해서 괴담으로 규정을 하고 과학을 유독 강조합니다. 이 거꾸로 묻고 싶어요. 그럼 이렇게 대통령 관저 부지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국가적 의사결정이잖아요. 그런 역술인 풍수지리를 전공한 사람의 의견이 개입되는 건 과학이냐. 과학이라는 건 어쨌든 실험을 통해서 입증 가능한 데이터를 도출하는 게 과학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풍수지리라는 게 우리 동양 철학의 한 부분을 구성하는 요소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거를 갖다가 지금 대통령실이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포함해서 그렇게 야당의 견해에 대해서 괴담이라고 주장하면서 과학을 내세웠던 태도와 비추어 본다면 이걸 과학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이걸 거꾸로 묻고 싶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사실은 이 정부는 논리적 일관성이나 이런 게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무슨 뭐 이념적 혹은 정책적 이런 일관된 방향성도 없어요. 그때 대통령의 그 의식의 흐름에 따라서 혹은 대통령의 어떤 과거의 주관적 경험에 따라서 뭔가를 강조하면 그것대로 해야 되고 그로 인해서 뭐 정부 정책이 바뀌고 공무원들이 전부 휘둘리고 이런 모습을 반복하고 있어서 그야말로 국정 난맥상이 심각한 지경에 치달았다고 생각하고 이것도 그 국정 난맥상을 아주 애초부터 이른 시기에 시사했던 단적인 증거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준일 에디터가 방금 말씀하신 막힌 혈 뚫린다는 내용은 2022년 6월 여성경제신문 칼럼 내용임을 다시 한번 더 확인해 드립니다. 제가 좀 헷갈렸네요. 죄송합니다. 여성경제신문. 자, 다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대통령과 관련된 이슈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자, 대통령의 장모가 구속이 됐는데요. 최은순 씨가 통장 잔고
위조 등의 혐의로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됐습니다. 자, 이 재판부의 결정을 어떻게 박 의원님 해석해야 될까요? 그냥 뭐 대통령 관계 이런 거 다 따지지 않고 법에 의거해서 결정을 내려줬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뭐 그렇게 봐야 되겠죠. 정치적 고려 이런 거 다 배제하고 법에 따라서만 판결을 내린 거고 이게 의정부 지법의 재판부의 판결인데요. 저는 그냥 재판부는 자기 할 일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이 재판부에 대해서 과도한 칭송을 하거나 그 의미를 정치적으로 과하게 부각시키는 거는 사법부의 독립성이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라고 보고요. 네. 그냥 재판부는 할 일을 했다 이렇게 봅니다. 오히려 대통령의 직계존비속은 아니지만 어쨌든 장모이기 때문에 가족의 일원이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이런 그 항소심 판결이 내려졌는데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이 할 말이 없다. 사법부의 결정에 대해서는 이게 과연 옳은 태도인가 싶습니다. 과거에 전직 대통령 시절에도 유사한 일들이 있었을 때 다 유감 표명하고 사과하고 심지어 직접 국민 앞에 사과한 사례들도 있거든요. 대통령 자신은 아니더라도 대통령의 친인척과 관련된 법적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유감 표명이나 사과를 했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과거에 뭐 YS도 그랬고 DJ도 그랬고 노무현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물론 직계존비속이었기 때문에 이번과는 좀 다르긴 합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데다가 왜 안 할까요? 아니, 그러니까 저 또 한 가지 좀 이중적인 그 모습을 지적하고 싶은데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정말 언급을 안 했나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그 판결이 나왔을 때 거 봐라. 야당의 그동안의 주장이 다 정치 공세였고 엉터리였다고 몇 차례에 걸쳐서 대통령실이 논평을 하고 무슨 해설 자료 비슷한 것까지 냈습니다. 당시 판결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까지 구체적으로 대통령실이 입장을 밝히고 이번에 불리한 판결이 나오니까 입국 다물고 그에 대해서 얘기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지 납득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이 정부는 불리하면 입을 다뭅니다. 대통령실은. 본인들의 불리한 사안에 대해서는 여당으로 떠밀거나 입을 다물어요. 저는 이 내로남불 태도가 지금 국정 운영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라고 보고요. 네. 두 번이나 이 사법부에서 1심과 항소심에서 동일한 판결을 내리고 심지어 이번에 구속의 사유로서 죄질이 대단히 나쁘고 재범의 우려, 도주의 우려가 있다라고까지 얘기했다면 그 입장을 밝혀야죠. 한입뉴스에서 제가 현장 취재하는 기자에게도 물어봤는데 그래도 현직 대통령의 장모인데 도주 우려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저는 재판부가 정말 죄질을 안 좋게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1심 판결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에도 여전히 공범한테 모든 책임을 다 씌우고 또 이분이 이제 소송 자료로까지 이 잔고 증명을 조작한 그 자료를 썼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판결에서 유죄 판결이 안 났어요. 이제 그런 그 범죄의 수법이랄까요? 이런 것도 굉장히 불량하고 이런 사람을 그냥 놔두면은 결국 본인의 지위까지 거기에 포함이 돼서 증거를 인멸하거나 뭐 도주까지 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네. 그런 우려가 있다는 취지에서 법정 구속을 선택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김준일 에디터도 전반적인 이야기를 좀 최은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시고요. 특히 이제 최은순 씨가 법정에서 이제 보인 이 언행도 상당히 또 화제로 부각이 됐는데 나를 법정 구속한다고 뭐 이렇게 이제 상당히 소리도 치고 반발도 있었다고 전해지는데. 네. 그건 왜 그랬을까요? 상당히 억울함 또는 이건 뭐 어디가 제 추정입니다. 제 내피셜인데 구속될 줄은 몰랐을까요? 몰랐어서 그렇게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1심에서 징역 1년 나왔는데 법정 구속이 안 됐고요. 2심에서도 뭐 최은순 씨 입장에서는 뭐 집행유예가 나오거나 예를 들면 벌금형이 나오거나 뭐 이런 거를 좀 기대하지. 왜냐하면은 일반적으로 1심에서 2심으로 갔을 때 이제 좀 감형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기대한 것 같은데 여기에서 징역 1년이 유지되면서 여기에서 법정 구속까지 하니까 이제 본인도 잘못 들었나? 뭐 그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약을 먹고 죽어버리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경찰한테 거의 끌려나가다시피 하고 막 악을 쓰고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거는 정말로 당황했다. 화가 났다.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지금 검찰이 지금 이 건과 관련해서 지금 두 건이 별건으로
같은 건인데 별건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동업자가 안모 씨라고 있는데 이 사람도 같이 재판을 받다가 분리해가지고 네. 따로 받는 게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재판을 받고 있거든요. 병합이 아니라 분리가 됐군요. 예. 근데 이게 거의 그 내용이 거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용이 뭐냐면은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성남시 도청동에 있는 땀 매입 과정에서 A 그 모 은행에 그 347억을 예치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해가지고 그거를 대출을 받았고 그 이후에 이제 소송이 2013년에 또 소송이 있었는데 100억짜리 허위 잔고증명서를 여기 이거 민사소송에 제출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지금 최은순 씨한테 적용이 됐는데 후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적용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더 훨씬 더 소위 말해서 소송에서 재판 과정에서 허위 문서를 낸 거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잠깐만요. 그러니까 재판 과정에서 재판부에 내는 자료가 허위가 됐다는 이야기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문서 위조 범죄고 전자는 후자는 위조 사문서 행사 범죄 뭐 이런 건데 하여간 이게 지금 그래가지고 재판부가 특히 이제 안씨 쪽 재판이 따로 진행되고 있는데 안씨 쪽 재판부가 왜 최은 장모는 빼겠죠? 그 재판관이 최은순 씨는 왜 이거 같이 기소 안 했어? 이거는 최은순 씨가 왜 빠졌지? 검찰 해명해 보세요라고 했는데 검찰이 아무 말도 못했다는 게 작년 5월 1심부터 해가지고 최근까지 또 나왔어요. 그 얘기가.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봐주기 수사다. 기소 자체가 최소 이거는 한 5년 정도 지금 기소를 구형을 해야 되는 건데 1년밖에 안 한 거고 판사 입장에서는 최대한 본인이 할 수 이거는 이거는 추정입니다만 더 중하게 지금 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최대치를 지금 때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법정 이러니까 증거 인멸까지 가능하다라고 이제 본 게 아닌가 이게 보여지고 검찰의 봐주기 수사 심각합니다. 이게 법조 카르텔 이건 이권 카르텔 아닌가요 이게?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일각에서 정치권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대통령의 친인척 그러니까 뭐 장모 관련해서도 해당될 수도 있고 앞으로 또 다른 친인척 관련해서도 포함될 수 있고 김건희 여사도 포함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데 특별감찰관이 필요하지 않겠냐. 민정수석도 없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문재인 정부 때부터 특별감찰관을 임명을 안 해가지고 당시에 그 야당에서 굉장히 비판을 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그 친인척 관리에 커다란 구멍이 뚫려 있다. 아니 그러면 논리적으로 지금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친인척 관리에 커다란 구멍이 뚫려 있는 거잖아요. 근데 또 지금은 여당은 입장을 바꿨어요. 당시에 또 아무 말도 안 하던 야당은 이걸 가지고 공서를 취하고 있고 이런 내로남불은 좀 피차간이 좀 안 보였으면 좋겠다는 지적을 먼저 하고요. 그러니까 일종의 성역입니다. 지금 김건희 여사 그다음에 뭐 처가 이쪽은 성역이에요. 대통령의 친인척. 왜 그러냐면 제2부속실 없지 않습니까? 김건희 여사의 동선과 일정과 메시지와 문제의 그 사진들이 도대체 어떻게 어떻게 결정이 되고 어떻게 선택이 되는지 아무도 알 도리가 없어요. 지금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런 관련된 내용을 누가 다루나요? 글쎄요. 뭐 그냥 대통령 비서실에 누군가가 있을 것으로만 추정되지 정확하게 지금 대통령의 영부인의 그런 일정 동선 메시지 관리가 어떤 공적 체계에 의해서 이 관리가 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 자체가 전 성역이라고 보고 그런데 대통령 부인의 일정 동선 메시지에 문제가 없었습니까? 문제가 있었잖아요. 비근한 예로 얼마 전에 리투아니아에서 그 명품쇼 쇼핑만 하더라도 그런데다가 대통령의 친인척의 비위를 예방하고 담당해야 될 측근과 친인척이죠. 정확하게. 특별감찰관이 지금 공석인데 이것도 두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윤 대통령의 친인척, 측근, 가족 여기는 일종의 지금 성역이 돼 있는 상황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을 향해서 혹은 과거에 뭐 조국 전 장관을 비롯해서 본인이 수사했던 대상들을 향해서 그 드리웠던 그런 잣대나 칼날을 본인에게 들이운다면 과연 이 상황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지 거꾸로 되묻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민주당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국회 윤리특위 자문위원회가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국회의원의 품위 등의 이유로 제명을 권고했습니다. 27일 오는 이제 목요일에는 징계안을 심사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일단 이 사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각에서는 김남국 의원이 정치적인 결단을 내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결단 내려야죠. 그러니까 지금 역사상 우리나라에서 제명된 사람은 김영삼 총재밖에 없는데 79년인가요? 79년이에요. 그거는 이제
어떤 정권의 탄압 성격이 강하고 그 전에 이제 제명 얘기가 나왔던 의원들은 대부분 다 자진 사퇴하거나 이제 표결까지 간 게 강용석 의원 뭐 요게 이제 거의 유일한 사례인데 이게 그러니까 만에 하나 이게 제명이 될 경우에는 그냥 역사에 진짜 남는 거죠. 그런 걸 떠나가지고 이게 그러니까 이 업의 본질에 관련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국회의원들이 막말도 하고 구설수에 오르고 그러지만은 김남국 의원만큼 죄질이 안 좋은 사람은 못 봤어요. 왜 안 좋냐면은 그러니까 국회의원이라는 업의 본질에 가장 반하는 행동을 한 거예요. 상임위 시간에 뭐 대정부 질문 시간에 200차례 이상 지금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이 거래를 한두 번도 아니고 쉬는 시간도 아니고 그 일을 하면서 했다라는 거면은 이거는 국회의원의 이 직의 어떤 근본적인 어떤 뭐 이유, 존재 이유, 국회의원이란 사람이 존재해야 되는 이유를 이제 거부한 거라고 볼 수 있고 올해 3월 달에 일본의 상원 의원 한 명이 참의원이죠. 참의원이 제명당했어요. 이유가 유튜버였습니다. 유튜버였는데 해외에 거주하면서 회의를 한 번도 참석을 안 해가지고 그래서 일본 역사상 제가 알기로는 참의원 제명이 한 번인가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제명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업을 이 의원직이라는 것에 대한 무게 그리고 이거에 대한 신뢰 이런 것들을 저버렸기 때문에 일본에서도 칼을 빼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200명이 찬성을 해야 돼요. 이거 제 적이 아니라 제 석이 아니라 제 적입니다. 그러니까 300명 중에 3분의 2인 200명이 해야 되거든요. 몇 명이 투표를 하든. 그러니까 될지는 모르겠으나 국회의원들이 온정주의에 빠지지 말고 이거는 해줬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만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화영 전 경기 평화부지사의 법정에서의 발언 내용 관련입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대북 송금 관련해서 보고했다. 또 일각에서는 자술서가 나왔는데 아니다. 어떤 걸 진실로 좀 신빙성 있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이게 약간 지금 진실 게임 양상으로 좀 비화되고 있는데요. 일단 내일 이 쌍방울 사건에 대한 공판이 있습니다. 그 공판에서 이화영 부지사가 어떤 진술을 하는지 조금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애초에 이게 이제 뭐 기사가 나왔는데 뭐 검찰 발로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화영 부지사의 변호인이 그 기사를 부인하지를 않았어요. 그거에 대해서 확인하는 그러니까 진술을 번복했다는 걸 확인하는 그런 코멘트를 했기 때문에 이게 아예 검찰이 없는 거 사실을 이를테면 수사 상황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서 없는 사실을 외부로 흘렸다라고 보기 어려운 정황이 첫 번째가 그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이화영 부지사의 부인이 탄원서를 써가지고 민주당을 찾아와서 그걸 제출을 했는데 이게 당에다가 탄원서를 내는 건 좀 이상하죠. 탄원서는 원래 보통 재판부에다가 법정에 낸 게 아니었나요? 네, 당에다 낸 겁니다. 재판부에다가 선처로 호소하면서 탄원을 내는데 탄원서라고 보기에는 조금 그 내용과 그다음에 대상이 맞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화영 부지사의 자필 편지를 보면 이런 내용이 납니다. 김성태가 있는 자리에 북측 관계자들도 함께 필리핀에서 기왕에 어쨌든 이 대북 비즈니스를 하니까 그때 이재명 지사의 방북을 한번 주선해 봐라. 주선해 달라라는 식으로 본인이 부탁한 적은 있다. 그러나 큰 의미를 두지 않았고 그 사실을 이재명 지사한테 보고하지 않았다라고 이제 그 진술 내용에 나와요. 그 얘기는 어쨌든 이화영 부지사가 김성태한테 그런 얘기를 한 거죠. 이재명 지사의 방북을 너희들이 한번 좀 도와줘 봐라. 어떤 식으로든지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이화영 부지사 스스로도 약간의 여지를 두고 있다. 이 본인의 그 발언과 관련해 진술과 관련해서. 그래서 최종적으로 확인돼봐야 알 것 같고요. 다만 또 국민의힘에서는 이걸 가지고 뭐 민주당이 증거인멸 조직적으로 하기 위해서 가족들을 회유하고 당사자를 회유하고 이거 제가 보기엔 좀 지나친 오바라고 보고. 알겠습니다. 근데 이 사건으로 당장 이재명 지사를 무슨 구속영장을 청구한다 이런 예측이 나오는데 저는 터무니없는 얘기라고 보고 아직 소환 수사도 안 됐습니다. 수사 진도가 거기까지 안 나갔다. 더 지켜봐야 된다고 봅니다. 지켜봐야 된다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마디만 할게요. 이화영 지사의 마음은 딱 이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추론이에요. 나 많이 힘들어. 나 신경 좀 써줘. 이게 아닐까. 그런 신호를 보낸 거다. 예, 시그널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네, 수석 에디터라서 다르군요. 김준일 뉴스톱 수석 에디터 박원석 전 의원과 함께 일석이조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세계 곳곳의 국제 뉴스를 꼼꼼히 살펴보는 국제본부 시간입니다. 문희정 국제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앞 코너가 조금 길어져서 바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스페인에서 조기 총선이 치러졌는데 중도 우파 성향의 국민당이 승리를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집권은 사실 사회당이 하고 있는데 네. 물론 연립 정권이긴 합니다만 지난 5월에 지방선거가 있었는데 여기서 여당이 참패를 합니다. 그래서 산체스 총리가 급작스럽게 조기 총선 선언을 한 거예요. 자, 사실 선거 전부터 이번에는 우파 성향의 국민당이 승리할 거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기는 했습니다. 휴가철인데요. 스페인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표율이 70.33%. 와우. 굉장히 높은 편이었습니다. 네. 예. 자, 일단 제1야당인 중도파 국민당이 136석을 차지해서 1당이 됐고요. 현 집권 여당인 중도좌파 성향의 사회노동당 122석입니다. 그리고 이제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극우 성향의 복스라고 하는 정당이 있어요. 이 정당이 33석을 차지했는데 요 앞전에 52석을 가지고 있다가 의석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15개 좌파 정당이 연합한 수마르가 31석을 차지를 했는데 스페인 하원 같은 경우에는 총 350석입니다. 과반인 176석을 확보한 정당이 지금 없잖아요. 그래서 연립 이제 내각을 구성을 해야 되는 힘을 상황인데. 합할 수밖에 없네요. 그렇습니다. 자, 일단 국민당이 연정 파트너로 극우 정당인 복수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은 사실 스페인에서도 꽤 오랫동안 독재 정치가 있었는데 그게 1975년에 깨졌단 말이죠.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독재를 하던 프랑코가 사망하면서 독재 정권이 끝나게 되는데 48년 만에 지금 다시 극우 정권이 탄생을 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당과 복수 같은 경우에는 최소 25개 도시에서 그 연정 협정을 맺은 상황인데 왜 이러냐. 사실 복수가 2013년에 국민당에서 분리된 정당입니다. 그러니까 뿌리가 같다는 거죠. 네. 예, 뿌리가 같은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복수가 주장하는 정책들이 굉장히 그 극우적이에요. 말 그대로. 당연히 반이유, 반난민이겠죠. 그러니까 뭐 스페인에 들어온 불법 이민자 다 추방해야 된다. 뭐 범죄라도 하나 저지르면 합법일지라도 추방해야 된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여성에 대해서도 굉장히 반여성 정책을. 그러니까 지금 그 사회노동당 정부가 상당히 이제 성평등 제도를 많이 도입을 했는데 여성 장관 비율도 높습니다. 네. 그런데 이걸 다 뒤집어 엎겠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성소수자 압박하는 정책을 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 그리스도 그렇고 이탈리아도 그렇고 독일에서도 극우 정당이 굉장히 득세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스페인까지 만약에 국민당하고 복스가 연합 정권을 구성하게 되면은 이 정말 유럽 내에서 극우 정당이 굉장히 확산되는 그런 모양새를 유지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문희정 평론가의 얼굴만 보면 자꾸 전 세계가 보여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제가 더 미소를 짓게 되는데 자, 네. 스페인 받고 네. 이번에는 또 동남아로 가보겠습니다. 캄보디아입니다. 네. 캄보디아도 총선을 치렀는데 훈센 총리, 우리 많이 좀 익숙한 이름일 수도 있습니다. 네. 장기 집권을 하고 있기 때문에 훈센 총리가 수십 년간 독재를 하고 있는 나라인데 자, 총선 결과는 어떻습니까? 자, 일단 캄보디아 우리나라 분들도 굉장히 여행 자주 가는 곳이잖아요. 근데 여기가 독재 국가란 사실은 모르셨을 것 같아요. khmer rouge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지금 훈센 총리는 말씀하신 훈센 총리는 38년째 장기 집권 중이고요. 지금 훈센 총리가 이끄는 캄보디아 인민당이 전체 125석 중에서 일단 확보된 의석수한 122석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그러니까 거의 독식했다라고 보면 되는 거고요. 뭐 이미 압도적인 승리를 했다라고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에 총 18개 정당이 이제 출마를 했는데요. 지역별 비례대표제예요. 그래서 이제 정당별 득표수에 따라서 의석을 배분을 하게 됩니다. 이번 선거의 투표율 84.2%. 꽤 높죠. 엄청 높네요. 예, 엄청 높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선거 이것만 보면 굉장히 훈센 총리가 지지를 많이 받고 있는 나라구나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잖아요. 자, 여기에 속으시면 안 되는 게요. 이번 총선 전에 이미 훈센 총리가 지난 몇 년간 본인에게 적수가 될 만한 사람들은 다 제거를 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정적들 라이벌들을 미리 다 제거했네요. 그렇습니다. 예, 어느 정도냐면은 사실 대표 야당인 캄보디아 구국당이 이제 촛불당이라는 걸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너네 정당 총선 참여 못해. 라고 아예 빼버렸어요. 예. 그래서 사실 미국과 유럽연합 같은 경우에는 이번 선거 공정하지 않다면서 아예 그 투표 참관인을 보내지 않았고요. 그리고 가장 유명한 야당 인사가 있어요. 삼랭 씨라고 이분이 이제 캄보디아 구국당 전 대표인데 이분은 아예 선거 개입 혐의를 씌워가지고 공직 출마를 25년간 금지시켰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냥 다 내가 이길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만들어 놓고 선거를 실시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 선거 이후에는 네. 부자 세습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이 부자 세습이 웬 말인가 싶으실 텐데요. 예, 훈센 총리가 지난해 전당대회에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내가 내년에는 뭐 총리의 아버지가 되고 2030년대에는 총리의 할아버지가 되는 게 내 꿈이야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 충격적이죠. 예, 선거를 하는 나라에서 올해 초에도 총선에서 연임에 성공을 하면은 5년 임기를 마친 뒤에 총리 자리를 아들에게 넘겨주겠다, 장남에게 넘겨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선거를 며칠 앞두고는 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총선 이후 3, 4주 내로 장남인 훈마넷에게 권력을 주겠다. 라고 아예 꽝꽝 못을 박았습니다. 네. 자, 총리는 그냥 총리 지명하면 되는 건가 싶잖아요. 근데 원래 그 국회 일당의 추천을 받아서 국왕이 지명을 합니다. 근데 하지만 보셨다시피 훈센 총리가 뭐 실질적인 권력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내 아들에게 권력이 있으라 하면 바로 권력이 있게 되는 거죠. 예, 우리 집 앞으로 도로가 있으라 하면 도로가 지나게 되는 것처럼. 예, 지금 훈마넷 같은 경우에는요, 2018년부터 훈센의 정치적 핵심 집단인 캄보디아 인민당 중앙위원회 상임위원을 맡고 있고요. 현재 그 캄보디아 왕립 육군 사령관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치계에서 뭐 본인의 반대되는 목소리 죽이는 건 당연하고요. 그다음에 언론도 당연히 장악을 해야겠죠. 캄보디아에서 거의 마지막으로 남은 독립언론 민주주의의 소리 올해 초에 폐간됐습니다. 훈센 총리와 아들인 훈마넷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이때 사실 뭐가 남아있는 게 거의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이 언론사가 어쨌든 끝까지 살아남기 위해서 사과까지 했어요. 네. 근데 사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자, BBC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번 총선은 선거라기보다는 대관식에 가까웠다. 그러니까 훈센 왕조가 시작됐다.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요. 자, 캄보디아라는 나라는 2023년 세계 자유지수에서 100점 만점에 24점을 기록을 했는데 공정한 선거, 정치적 다원주의, 야당의 기회 이 항목에서 모두 0점을 받아서 북한과 같은 수준입니다. 언론 관련해서는 민주주의 관련해서는 북한과 경쟁을 하고 있군요. 네. 이게 경쟁인가요? 예. 자, 이번에는 문희정 평론가와 함께 이 북유럽과 중동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네네. 이슬람 경전 쿠란을 둘러싸고 스웨덴과 이슬람 국가들 사이에 갈등이 커지고 있다. 네.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는 국가인데 이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실 중동 지역에서 우리 생각에는 이제 무슬림들이 굉장히 이렇게 독실할 것 같은데 거기도 사실 그 체제에 반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제 그들이 주로 망명지로 택하는 곳이 네. 북유럽 쪽이거든요.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특히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왜 이번에 나토 신청서를 냈다가 핀란드랑 같이 핀란드는 가입이 됐는데 가입이 안 된 이유가 튀르키예가 반대해서였거든요. 왜냐하면 튀르키예가 테러 조직으로 정한 쿠르드 노동자당의 망명을 받아줬거든요. 그래서 사실 북유럽 하면 저희가 거의 완전한 민주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여기에 와 있는 수많은 이제 중동 출신의 사람들 중에서 특히 이제 그 나라에 대해서 좀 반대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지난달 28일에 이 스웨덴 스톡홀름의 한 모스크 외곽에서 이라크 출신의 한 남성이 쿠란을 발로 밟고 불에 태우는 시위를 합니다. 그래요? 예. 근데 이슬람이라는 종교가 원래 선지자 무함마드도 그림으로조차 그리지 않잖아요. 굉장히 그 신성시하고 존엄한 존재. 그렇습니다. 꾸란 역시도 상당히 신성시하는데 이걸 밟고 불에 태운다라는 건 엄청난 모욕행위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라크에서 스웨덴으로 이민 온
남성이 그랬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러니까 이제 57개국으로 구성된 이슬람 협력 기구가 이거 왜 내버려뒀냐, 이 시위를 왜 하게끔 내버려뒀냐 이러면서 스웨덴 당국을 비판을 하면서 모든 종교적 혐오를 확실히 금지하는 국제법을 도입해야 한다라는 촉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친 게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나 뭐 아랍에미리트 같은 나라들은 자국에 있는 스웨덴 대사를 초치해서 항의를 하기도 했고요. 자, 그리고 이란 같은 경우에 아예 우리 대사 파견 중지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처음에 스웨덴 당국은 이거 표현의 자유야, 우린 그렇게 자유로운 나라야라고 대응을 했었는데 문제는 이슬람 국가들의 반발이 너무 커지니까 모욕적이고 무례한 행동이며 명백한 도발이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시위에 대해서 우리가 수사를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스웨덴에서는 지난해와 올해 초에도 사실 이 극우 활동가들이 이런 식의 시위를 좀 많이 벌였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경찰 입장에서도 워낙 위험하니까 이걸 막으려고 하니까 법원에서 그걸 기각한 거예요. 이거 막지 마. 이거는 표현의 자유야. 그러다 보니까 지금 스웨덴 사회 내에서 도대체 어디까지를 표현의 자유로 허용할 것인지를 두고 엄청난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중단 국가들은 상당히 반발하고 있는데 특히 이라크하고의 관계가 좀 안 좋아질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 이라크인 출신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라크 정부는 일단 이 남성의 신병을 인도해달라 라고 요구를 한 상황이고요. 우리나라로 보내달라. 그렇습니다. 처벌을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뭐 이라크 내에서도 지금 시위가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시위대가 스웨덴 대사관으로 간 거예요. 습격해가지고 거기서 또 불을 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조사는 한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이라크 정부가 봤을 때 여론이 쉽사리 이렇게 안 되니까 그냥 대사관 폐쇄를 명령한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문희정 평론가와 함께하면 세계가 보입니다. 국제본부 여러분들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배종찬의 시사본부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내일도 계속 비가 온다는 이야기가 있고 여러분들 철저하게 잘 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낮 12시 2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더 행복한 오후, 더 안전한 오후 되십시오.